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우려를 이미 반영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네, 미주부 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김훈 대표님 영상이 의도치 않게 예. 저한테 계속해서 알고리즘 떠가지고 아, 많이 봤는데 인사이트 많이 얻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예. 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예. 한번 미국 주식 지금 약간 중요한 기로에 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인사이트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좀 간단하게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유튜브 채널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한 16년 정도 했었고요. 16년이나 하셨어요? 예, 예, 예. 와, 그러니까 네. 화장품 사업만 16년을. 아, 그래서 전에는 이제 프로그래머로 또 일을 하다가 네네네. 좀 생뚱맞게 화장품 사업을 한 16년 했어요. 그래서 와, 처음에는 사실 뭐 브랜드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냥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 브랜드가 있어야겠다. 네. 그래야지 회사 가치가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일본도 수출하고 뭐 면세점도 입점하고 뭐 해외 한 20여 개국 수출하면서 와. 나름 자긍심을 갖고 네네. 예, 계속 회사를 이제 키워나가다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왔어요. 이제 특히 사드 때 네네. 예, 화장품 회사들 주가 다 박살났었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예, 사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나 뭐 대기업들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더 네. 큰 타격을 받았었죠.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뭐 파산의 위기를 몇 번 넘기고 네네. 예, 지금은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예, 상장사랑 이제 합병을 했죠. 인수합병하고 네네. 예, 저는 이제 엑시트를 해서 예,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네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뒤늦게 좀 축하드리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엑시트를 하면 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네. 좀 이루신 그런 상황인데 예. 갑자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예.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국내 주식도 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오기 시작했을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2022년도 그 세스 2020 네네. 그 자료를 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예,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또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굉장히 시총이 굉장히 커졌고, 예,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역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네네. 미국에 많이 있더라. 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이 좀 좋은 기회일 것 같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미주부 채널 첫 영상이 네네. 미국 주식으로 갈아탑니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주부 채널을 만들었고 네. 제가 미국 주식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공유해 드려야겠다. 네,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려야겠다. 그런 채널로 사실 시작했었죠. 네네. 네, 그냥 순수한 네네. 마음으로. 예. 그러면은 원래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하셨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뭔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을 예. 투자하려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에 존재하는 바람에 예. 포트폴리오를 미국 쪽으로 약간 좀 리밸런싱 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시작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좀 뭔가 설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가르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초창기 영상들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좀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네. 어려운 단어, 용어 써가면서 네네네. 그래야지 이제 본인들이 또 이렇게 당신들과는 난 달라. 약간 이런 어필을 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제가 뭐 재무제표 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부해 보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 주셨는지 예, 제가 영상 한 5개 정도 만에 한 10만 명 된 것 같아요. 진짜 구독자가. 예. 굉장히 시기도 좋았지만 네네네.
와, 완전히 신기록이네요. 그 정도면.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10만, 한 달 만에 7만 정도 됐고 두 달에 네네. 한 13만 명 정도 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아무튼 좋은 콘텐츠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네, 된 거라고 좀 굉장히 볼 좀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했던 네네. 것들이 네네. 오히려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그 이후로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았죠.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다가 작년 한 말부터 해서 예. 본격적으로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는 거의 뭐 닷컴 버블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뭐 진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도 한 45%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경제학자 아니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제를 뭐 예측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피터 린치도 그랬잖아요. 네. 예. 우리가 15분짜리 경제 방송을 보면 한 10분 이상은 시간 낭비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의견이나 뉴스가 나왔을 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봐요. 네네. 경제 지표들.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뭐 네, 그렇게.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최고죠 지금. 그렇죠. 예, 네네. 닷컴 버블 때보다도 네네. 더 최고다. 근데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뭐 버블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2020년도에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풀린 돈만큼 사실 그게 그 많이 풀린 돈이 증시에도 갔고 뭐 부동산에도 갔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이 풀어서 여기저기 간 거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근데 네. 중요한 건 2020년 때만큼 돈을 풀어본 적이 없다는 게 가장 불안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폈잖아요. 네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네네. 5년 동안 이제 돈을 푼 그 양이 2020년 한 해에 돈을 푼 양과 거의 뭐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도 과거에 그만큼 돈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백데이터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뭐 지금 지난달에도 7.5% 나왔었고, 네네. 뭐 40년 만에 뭐 최고다 네. 이렇게 나왔었고, 네. 지금 아마 3월 10일에 또 이제 2월 인플레이션 발표할 텐데, 그렇죠.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이런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좀 생각 외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버블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S&P 500 기업들의 펄을 보면 24.8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도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그렇게 아니라 높은 거 평균치 아니죠. 정도 아닌가요? 예. 거의? 그러니까 IT 버블 때가 한 네네. 40에서 45배 정도 사이였어요. 네네. S&P 500 기업들의 펄가. 네네. 네. 그러면은 버핏 지수를 놓고 보면 버블은 맞지만 S&P 500 기업들의 펄을 보면 지금 한 24배 정도면 그렇게 버블 구간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의미는 S&P 500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굉장히 이익 전망이 좋다, 나쁘진 않다. 그만큼 주가는 올라갔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그만큼 많이 벌고 있다. 네네. 그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그런 S&P 500에 속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막 급감하거나 그래가지고 PR이 확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제 비싸다, 버블이다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폭락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어떤 전략으로 주식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네. 그냥 나는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네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를 그냥 정해진 돈으로 그냥 운용하는 사람과 네네. 뭐 이렇게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하면서 네네. 주식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과 또 다른 거죠. 전략 자체가.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사면은 그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때문에 네.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좀 기회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네. 물론 2020년 초와 같은 그런 네네. 큰 상승장은 없겠죠. 네네. 네, 그때는 이제 유동성 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정도의 조정은 뭐 여러 전문가 분들도 하는 얘기가 좀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 뭐 금리 다 알겠고 인플레이션 알겠는데 네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하게 시장이 반응한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보면은 되게 민감한 예민한 사람 네네.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좋으면 네네.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가 조금 걱정되면 또 너무 또 오버해서 또 이렇게 네네. 예,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여기면 너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요 적정 기준점을 딱 잡고 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람에. 네네. 근데 뉴스나 방송을 보면 좀 단기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슈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면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뭐 단기로 이제 매매를 차익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제 전략이 바뀐다는 거죠. 예. 약간 트레이더랑 인베스터의 차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그쵸, 하면 될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주식시장을 좀 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뭐 1월 말에도 큰 조정이 있었고 지금도 또 네. 조정이 있고 뭐 아마 3월 10일에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 발표 나오고 또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있잖아요. 3월 달에. 네. 뭐 또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좀 큰 계획을 갖고 뭐 나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은퇴 시까지 어느 정도를 돈을 모으겠다. 네네. 이제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이제 큰 조정이 있는 그 기간들은 뭐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좀 네네.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못 샀던 그런 네네. 좀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다면 네네.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일반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좀 가치 평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차트만 보시고 네네.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네. 뭐 이렇게 뭐 봉차트 보면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방법은 조금 지향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뭐 달란트님도 사업을 해보셨지만 네네. 이제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이 회사가 이 정도 매출을 하고 이 정도 이익을 내고 이 정도 회사가 지금 기술력이 있고 네네. 이런 임원진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냐 200억짜리 회사냐 1000억짜리 회사냐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500억짜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5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700억 인정해줄게. 그래서 700억 밸류에 우리가 뭐 100억 투자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어렵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 4개월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그런 프로세스를 장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주식은 차트를 보는 거고 막 네. 뭐 눌림목이 어쩌고 막 봉차트가 어쩌고 이런 거는 이제 완전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들이 트레이딩을 해서 전문 트레이더들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랑 게임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장기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지식들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네네. 지금 같은 조정장은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좀 사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예. 약간 그런 마인드가 남들보다 좀 더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네. 되게 위기가 정말 많았어요. 네네. 파산 위기도 정말 많았고 네. 그랬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정말 막 그러니까 예전 스타크래프트
모드로 치면 네네네. 스팀팩 모드 있잖아요. 이렇게 마린 네, 스팀팩 막 맞고 이렇게 막 네네. 그런 모드로 돼서 네네. 예, 어떤 위기를 잘 넘기고 났을 때 네네. 항상 기회가 또 왔던 것 같아요. 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위기, 조정장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역시 난 주식하는 게 아니었어. 역시 주식은 도박이었어. 네.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막 이를 악물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분명히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잡는 분들도 있고 네, 결국 부자는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네네. 나는 어떻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 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 딱 해보기 좋은 때인 것 같고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쵸. 왜냐면 작년 네네. 11월, 12월에 시작한 분들 네네.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쵸. 그때 네, 처음 시작했으면, 시작하신 분들. 네, 거의 한 10% 이상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또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술 쪽이겠죠? 예. 그런 쪽에 좀 주로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서서도 잠깐 나왔지만 올해 이제 연준이 예. 막 금리를 인상한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5차례에서 뭐 6차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치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금융주라든지 예. 그런 쪽은 좀 견조하게 잘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가치주로 포트 조정을 좀 하실 생각은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작년 12월부터 좀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네. 가치주 관련된 ETF랑 그다음에 파이낸셜 쪽 ETF,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했었던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추가를 했었거든요. 제 네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깊이 있게 공부한 종목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 네네.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한 종목들은 그냥 관련된 섹터나 관련 산업 관련 그 ETF에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파이낸셜 쪽 ETF, XRF ETF에 네네. 비중을 좀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VTV라는 ETF도 있어요. 가치주 관련 ETF로. 네네네. 예, 그래서 XRF랑 VTV 같은 ETF를 늘렸었고 작년 말에 좀 고민을 했던 게 그 에너지 섹터 네네. XLE ETF를 추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채널에서 영상 올렸을 때도 2022년에 에너지 섹터들을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영상을 제가 작년 11월 말인가 12월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너지 섹터 들어갔으면 네. 한 20% 이상 수익을 냈을 텐데 지금 그렇죠, 25% 사실. 정도? 네.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에너지 섹터는 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좀 선호하지 않는 섹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파이낸셜 쪽이랑 그다음에 가치주 관련된 쪽을 추가를 해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메인은 IT 섹터가 높긴 해요. 네. 근데 이제 IT 섹터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들, 네네. 그러니까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대형 우량주들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뭐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성장성만 높은 고성장주들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업이익 적자인 고성장주들이 올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이미 고성장주들은 많이 꺾였어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그 ETF, ARKK ETF 많이 꺾였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예.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고성장주들, 그러니까 방금 IT 섹터 특히 고성장주들이 힘든 건 맞긴 한데, 네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 기업들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도 높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우려를 이미 반영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어쨌든 주식은 다 선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그렇고 우려감도 그렇고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선반영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에 그 영업이익 적자인 고성장주들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뭐 파이낸셜이나 이 가치주 관련 ETF로 좀 옮겨놓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랬다가 어느 이제 적정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고성장주로 갈아탈 생각이긴 해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네네. 그거는 그 기업들마다 만약 개별 종목이면 그 개별 종목들마다 그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이하로 하락한 기업들을 찾는 거죠. 그럼 그 적정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이제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자기만의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 채널에서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게 맞건 틀리건. 네네. 네, 근데 그냥 대부분의 기준도 없이 그냥 어떤 기업 유망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루시드 같은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네네. 다시 원위치로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루시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랐을 때 드디어 양산이 시작됐다. 네. 그 소식에 네네.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실제로 매출이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렇죠. 네네. 2022년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버블도 좀 꺼지고,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정 가치보다 그 수준이나 그 아래로 하락한 기업들은 네네. 이제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부터 저는 다시 성장주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조금씩. 네. 네네네. 하지만 보수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죠, 사실. 네. 네. 3년 동안 어떤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를까? 당장 2, 3년 내에 커질 수 있는 시장. 공급보다 수요가 커져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대표님 채널을 보니까 예.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예. 단 하나의 주식을 사겠다면 뭐 이거 사겠다. 예. 최근에 올리신 그런 부분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예. 그 궁금합니다. 해당 종목이 무엇이고 그 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에 좀 집중을 하냐면요. 네네. 뭐 3월 달에 금리가 뭐 0.25% 오를지 0.5% 오를지 뭐 그건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네네. 뭐 오르겠죠. 뭐 네네. 올해 6번 오를 수도 있고 7번 오를 수도 있고 뭐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커지는 산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산업별로 성장하는 그 성장 속도도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어떤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를까?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내에서도 네네. 뭐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를 나눠보자면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네. 뭐 전기자동차, 네. 뭐 배터리, 네. 그 다음에 뭐 IoT, 뭐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산업별이 될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 산업, 네네. 뭐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네. 뭐 이런 그런 산업들의 향후 3년 또는 5년 동안의 그 시장 자체 규모, 그 전체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성장 속도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네네. 그게 높은 시장,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시장 순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인데, 네네. 뭐 로봇 시장, 네네. 예, 앞으로 뭐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먼 미래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3D 프린팅도 굉장히 지금 뭐 앞으로 우리 산업을 바꿀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먼 미래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이긴 한데. 상용화되기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네네. 그럼 당장 2, 3년 내에 커질 수 있는 시장.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시장 중에서도 전기차 2차 전지 쪽 섹터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전기차 한 대에 네. 한 90kg 정도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근데 내연기관차에는 한 9kg에서 한 20kg 사이 정도만 들어간다고 해요. 구리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를 바뀌면 네네. 당연히 구리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그 원료 중에 하나가 네네. 리튬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리튬도 지금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면 2024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요와 공급을 생각할 때 빡빡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직까지는 받쳐주는 상황인데 네네. 2024년부터는 수요가 공급보다 커질 거라고 해요. 전기차로 계속 바뀌니까.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겠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전기차 1등 기업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전기차 1등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반도체 네네. 공급 물량 때문에 네. 뭐 니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번 생산 중단을 했었거든요. 반도체 공급이 딸려서.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배터리 원료가 되는 뭐 구리가 됐든 리튬이 됐든 원료가 부족해서 전기차 생산에 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네.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런 전체적인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구리도 부족해지고 리튬도 부족해지고 어떤 뭔가가 부족해져서 공급보다 수요가 커져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 뭐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알버말 같은 기업들도 네네. 리튬 관련 기업인데 네네. 뭐 이제 리튬 아메리카 같은 기업도 있고요. 네네. 근데 개별 종목은 좀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네네. 그냥 이 산업을 통째로 투자하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네. 그 시장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성장보다 네네. 더 높은 성장을 하는 산업에 투자하면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가장 커질 시장이 뭐냐?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인데 네네.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국내 LG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네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네네. 그냥 시장의 평균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의 전체를 투자하면 그게 가장 뭐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ETF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뭐 네. 국내 뭐 타이거도 있고 네네. LIT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채널에서는 제가 LIT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네, 그거 몇 개 이렇게 삽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도 사실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ETF예요. 네. 이게 진짜 그 테슬라 이후로 가장 많이 그 서학 개미들이 매수를 한 그런 ETF인데 TQQQ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6%, 17%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TQQQ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3배다 보니까 한 50% 정도 빠졌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점 대비 한 50% 빠졌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TQQQ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와서. 네. 네네. 지금까지는 안 사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네. 1월 달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가 아니었어요. 네네. TQQQ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뭐 3월 4일 네네. 기준 네. 지난주에도 네. 지난주, 지지난주 조정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때도 TQQQ를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27일에 이제 조정이 크게 왔다가 다시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27일 정도에 샀던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 이제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더 떨어졌거든요. TQQQ가. 네네. 그러니까 1월 말 하락장보다 한 25% 정도 더 떨어진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산 분들도 지금 좀 힘든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50% 정도 떨어졌으면 역대로 이제 그 TQQQ가 과거 한 20년을 봤을 때 네네. 고점 대비 하락한 그 수치를 보면은 코로나 때가 한 60에서 7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빠진 구간이면 네네. 네, 사실 그 과거 데이터로만 보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고점 대비 하락률로만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는 다른 게 2020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만큼 푼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고 지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지 이런 상황들은 아무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 TQQQ라는 것도 시장의 변동성의 3배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건 맞는데 지금 사는 게 적당한 타이밍일지 그거는 사실 뭐 개인의 판단 영역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3월 달에 뭐 이제 그 인플레이션 발표 나는 거랑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 좀 봐가면서 조금씩 매수를 좀 해볼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길게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예. 막 진짜 막 닷컴 버블처럼 막 지수가 고점 대비 80%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확실히 좀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은 이거죠. 나스닥이 네네. 과거에도 그랬고 네네.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것이다 네네. 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네네. 사실 TQQQ를 많이 사시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TQQQ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안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네네. 한 5년, 10년 그냥 묵혀놔도 될 돈. 5년, 10년 뒤에 딱 뚜껑 열었을 때 네네.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돈만 이런 TQQQ 하는 게 좋지. 너무 또 막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도 뭐 코인으로 막 누가 돈 벌었네 막 그런 얘기 들리니까 네네. 상대적인 또 상실감에 이런 TQQQ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네네. 그리고 영국 증시에는 또 5배 레버리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네네. 나스닥 5배를 추정하는 와. 그런 ETF들도 있다고. 그래서 네네. 그걸 사려고 영국 증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절대 그거는 좀 순식간에 녹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진짜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네. 조금씩 해보면서 일단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손실률을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인지도 좀 체크해 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네. 너무 지금 많이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좀 걱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또 이거 많이 사는 또 ETF 하나 더 있잖아요. 예. SOXL.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예. 거기 레버리지 3배짜리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하게 그러면 접근을 해도 될까요? 요건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지금 네네. 제가 산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많이 고점 대비 사셨네. 반토막이지만 저는 네네. 제가 산 정도로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일단 레버리지 종목들의 장점은 네네. 적은 돈으로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뭐 TQQQ도 마찬가지고 뭐 SOXL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 네네.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네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조금만 그것도 많이 하시지 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에 또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는 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여름이었나요? 모건 스탠리였나요? 네네.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맞아요.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네. 네네네. 뭐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막 박살나고 네네. 그때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 12월쯤에 또 뭐 아니었다. 뭐 결론적으로 뭐 하여튼 그런 식의 또 포지션이었어요. 네네. 쿨하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줄 알았어. 미안해. 약간 또 그런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열받는 거죠. 그쵸. 그런 거 네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저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키워드별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이 하나가 이제 반도체였거든요. 예. 그 지금 전기차만 해도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네네. 여러 가지 지금 산업에서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 그런 건 다 중단기 사이클인 거고, 우리가 정말 장기로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은퇴를 하겠다 네네. 또는 20년 뒤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봤을 때 그 10년 뒤, 20년 뒤를 보라는 거죠. 지금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져 있을 것인가. 네네. 그러면 그 성장성을 믿으면 좀 다소 위험한 ETF도 조금 담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이런 세배 ETF 같은 걸 투자할 때는 좀 적절히 분산해서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네네.
그렇게 투자를 700불 초반까지 빠졌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담았거든요. 테슬라. 아. 팔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팔았을 수도 있어요. 팔고 다시 샀을 수도 있어요. 네네. 예. 한 2,000불 정도까지는 매도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미주부 채널의 또 강점이 그 매달 또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예. 그런 거 공개하시잖아요. 예, 예. 또 정보 예, 계좌를 공개하고 계좌 공개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궁금한 부분이 또 이렇게 최근에 분명히 하락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 하락장에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예. 추가적으로 약간 좀 편입한 그런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월 하락장 때랑 네네. 2월 하락장 때랑 좀 전략이 달랐어요. 아, 네네. 네, 1월 하락장 때는 네. 제가 더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못 늘렸었던 좀 빅테크 기업들, 네, 빅테크 기업들을 좀 담았어요. 아, 네. 네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ASML, 엔비디아 네네. 네, 이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뭐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처럼 네네.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1월 말에 매수했고 네네. 2월 달 하락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목표했던 그 수량만큼 1월 말에 이제 그 대형 그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네.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서 네네. 2월에는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봤어요. 고성장주들 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또는 그 적정, 제가 생각하는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하락한 네네.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네네. 그 중에서 종목 하나를 매수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네. 제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네. 저는 팔란티어를 추가 매수했어요. 아, 팔란티어 2월 하락장.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 네네. 주로 이제 뭐 보안, 빅데이터 아. 이런 쪽 관련된 네네. 예,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뭐 그런 기업을 보면 되는데 뭐 팔란티어를 포함한 좀 IT 쪽 예, 좀 고성장주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예전에는요. 예, 네.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정도로 높았는데 네네. 지금 한 2월 말에는 이 정도면 이제 좀 드디어 적정 아. 기준이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제 기준에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작년 한 5월 뭐 이런 분위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이런 성장주들 굉장히 막 유망한 이런 성장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 있지? 내가 뭔가 어떤 기준점이 좀 잘못된 건가? 내 기준이 너무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 건가?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기준까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2022년에 좀 힘들 거다라고 했었던 그 고성장주들, 특히 영업이익을 아직 못 내고 있는 네네. 그런 고성장주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이제 골라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나 이제 조금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게 팔란티어인데, 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네네. 영업이익도. 네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컨센서스 보면은 영업이익, 순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하락한 걸 봤기 때문에 네네.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2022년에 전망이 뭐 아무래도 오늘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구간이다 보니까 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다 돼서 네. 밸류에이션보다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라는 그러니까 관점에서 접근하신 거겠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따라서 네네. 어떤 기업은 네, 좀 더 많이 반영된 기업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네네. 기업의 또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그런 또 고성장주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더 위험이 큰 만큼 더 고수익을 또 이제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장기 투자를 목표로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20-30% 정도 수익 났다고 뭐 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정말 저도 제가 이제 매달 계좌를 공개해드리지만 제 목표가 뭐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수익률 1000%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단기로 자꾸 네네. 이렇게 20-30%뭐 벌면 팔고 네네. 20-30% 손해보면 또 손절하고 음.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도 많고 음. 또 어떻게 보면 또 노가다고 그렇게 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그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도 발전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이 테슬라 맞나요? 맞아요. 네, 비중이 가장 크시죠? 예, 비중이 큰 것도 있고 네네. 테슬라 수익률이 가장 좋아서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커진 것도 있어요. 네네. 언제부터 그럼 테슬라 투자하셨어요? 다 제가 미국 주식 채널 시작했을 때니까 그때부터 작년 5월부터 갈아타기 시작한 거니까 예, 그때 테슬라도 그때부터 샀다고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서학개미가 한때 가장 많이 또 투자한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1,200까지 갔다가 맞아요. 거의 한 $700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약간 반등해서 한 $800 정도. 근데 그 정도 왔는데 뭐 이제 막 테슬라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그렇게 빠지니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네. 테슬라는 네. 지금 뭐 800불이든 1200불이든 네네. 비싸요, 지금. 네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 자료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 적정 주가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면 잠깐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뭐 JP 모건 같은 데는 테슬라 적정 주가 295불에서 325불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물론 적정 주가에 대한 의견이 테슬라만큼 이렇게 다양한 기업도 없는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한 910불 정도로 860불에서 910불 네네. 정도로 상향 조정했는데 네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는 비싼 종목이 맞다. 근데 테슬라가 여기서 뭐 600불로 하락했다고 해서 뭐 테슬라 끝났다가 아니라 원래 비싸요. 네네네. 그냥 원래 비싼 게 그냥 적정 가격 정도로 내려온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비싸냐? 그걸 네네. 생각해야 되는 거죠. 테슬라가 네네. 왜 비싸냐? 네. 근데 일단은 가장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성장성은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큰 높은 성장성 보여지고 있고, 네네. 뭐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한들 기존의 매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매출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없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질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 네. 뭐 여러 가지 뭐 스타링크, 네네. 뭐 등등. 테슬라 가지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을 느껴서 아마 다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가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게 기대하고 있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해주길 바라는 거죠. 네네. 실생활에. 저도 테슬라를 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 그 하고 있는 그 베타 네네. 자율주행 9.0인가 그 베타 업그레이드를 네네. 안 해주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한국 시장이어서 그런가요? 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영상을 보면은 네네. 시내에서도 막 끼어들기도 막 잘하고 비보 좌회전에서도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네네.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뭐 1200불이냐 800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 만약에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해서 네네.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정말 로보택스를 할 수 있을 거냐 또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OS도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MS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네네. 했었고 근데 지금은 안드로이드랑 iOS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두 개밖에 두 개 없죠. 회사로.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랫폼.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핸들도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 플랫폼이 어디 거야? 여기 테슬라 거야? 뭐 구글 거야? 네네. 뭐 이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마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예. 그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이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오너들이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테슬라한테 보내주고 있잖아요. 운행 데이터를. 네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이터를 지금 또 쌓고 있는 기업이고,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양도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로 지금 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저는 개인적으로 뭐 800불이냐, 뭐 1200불이냐, 뭐 이게 아니라 테슬라의 앞으로 매출 성장성이 저는 이제 한 20% 이상이 계속 나와주면 네. 일단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테슬라의 성장성이 만약에 꺾인다. 예, 만약에 이제 전기차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테슬라가 옛날처럼 독주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가 또 폭락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버티면서 앞으로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래도 지금만큼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뭐 한 700불 때까지 700불 초반까지 빠졌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담았거든요, 테슬라.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 예, 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7, 800불이니까 네네. 뭐 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면 다시 팔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랑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200불까지 갔을 때 이건 진짜 이건 과열인데 네네.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팔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 예, 네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팔았을 수도 있어요. 팔고 다시 샀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래도 네. 한 달에 한 번씩 계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시청자분들과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뭔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싶은 아, 네. 그래서 어. 가장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목표 주가를 다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자라도 일단 네네네.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네. 그때 가서 계속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건 이제 뭐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이유와 계속 부합하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2,000불 정도까지는 매도 안 하겠다. 아, 지금 이제 한 800 몇 불이니까 네. 2,000불까지.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26년까지 보유를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유튜브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네.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컨센서스 데이터들을 보면 네네.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퍼가 뭐 50배다. 뭐 어떤 기업은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기업은 뭐 70배다. 네네. 그 퍼의 차이가 네네. 그러니까 퍼의 차이를 주는 가장 큰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사실 그 자료도 계속 바뀌긴 해요. 근데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성장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연평균 최소 20%는 성장해 준 것을 기대하고 난 투자했다. 근데 뚜껑 열어봤더니 20%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5%만 성장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몇 년 동안 또 우리가 좋은 수익을 냈더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 계속 체크를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2025년까지 성장성이 좋았고 2026년은 조금 꺾이는 모양새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자료도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성장주 비싼 주식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반드시 이 성장성에 대한 이 컨센서스 값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할 때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에 매출 성장성이 40%였는데 네네. 분기 실적 발표를 끝냈어요. 근데 내가 처음 투자할 때는 그 데이터였는데 한 분기가 지나서 성장성이 20%를 하락했다. 그러면 주가가 확 폭락하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부분을 메모를 안 해두세요. 본인이 처음 투자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메모를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 좀 뭐 유료 자료를 좀 뭐 보시더라도 예,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런 값들이 바뀌는지를 보면서 이제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아 뭐 힘들어요.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개인 체크리스트. 예. 그게 이제 사실 아까 2,000불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컨센서스라든지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가이던스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를 계속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꼭 챙겨 보셔야 되죠. 예.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체크해 가면서 예. 뭐 목표가라든지 매도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예, 또 그 2,000불이래 그렇게 막 네. 댓글 달지 마세요. 그 미주부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예, 김윤 예. 대표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알아보고 계시는지 예.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끝으로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요즘 또 굉장히 주식 시장 많이 힘들어서 네네. 네,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조회수도 잘 나와요. 네,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회수도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 좋으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네, 안 본다는 말은 공부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가하게 있어도 돼요. 근데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바빠지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분들도. 네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싸진 종목 뭐가 있지? 그런 것도 막 찾아보시고 관련된 자료도 보시고 네네. 그러면서 뭔가 안 좋을 때 더 바빠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 방법들을 계속 터득해 나가야지 네. 수익률을 잘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너무 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예, 달란트 투자님과 미주부와 같이 공부하면서 네네. 예, 계속 이 위기를 같이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네. 정말 숱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스타크래프트에서 진짜 스팀팩 맞은 그렇죠. 것처럼 스팀팩. 네. 예. 정말 열심히 했더니 네. 어떻게든 그래도 성공을 하셔서 그렇죠. 이 자리에 짤딱 넣어주세요. 동영상 짤. 제가 꼭 현직팀한테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 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고 버티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누구는 또 이제 불을 또 많이 일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미주부님 채널에 가셔서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부의 김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